미국발 중동 전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긴급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홍기원 의원님 같이 공동 주최해 주셨는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최정권 연세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일 세종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경석 대사께서 잠시 하셨지만 21년 1월 4일로 기억하는데 우리 한국해미오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로부터 납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아중동 국장을 3일 혹은 4일 후에 바로 테헤란으로 급파를 시켰고 제가 1월 10일 날 테헤란에 들어갔는데 갔다 왔다 협상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21년도만 해도 이란을 3번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란 분들이 제 카운터파트들이 많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란은 이란 행정부의 외교부가 있었고 IRGC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이란 외교부를 통해서 법무부, 최고 지도자실 등등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때 협상의 제 카운터파트가 지금 외교장관인 아바스 아락치입니다. 근데 이 아바스 아락치는 어쨌든 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한국 캐미오 때문에 한 이란 관계를 파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들도 정권이 바뀌었고 또 아바스 아락치가 지금 외교장관인데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그 팀들이 반 이상은 지금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복잡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시 고경석 국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지만 그 부분들을 좀 기록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발표는 기본적으로 뭐 요새 언론 지형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란 전문가가 많은지 몰랐고요. 중동 전문가가 많은지 몰랐지만 뭐 각각의 전황 이런 것보다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해설할 수 있는 프리즘으로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 현안의 쟁점이 부각이 되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주문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 전쟁이 드러낸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은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란 전쟁이라고 부리는 요 한 달간의 상황을 우리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년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란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왜 협상하고 있었는데 테헤란 혹은 이란을 폭격했지라는, 왜 협상 중에 무력 사용을 했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적 문법 혹은 협상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작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을 당시에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때릴 때에도 오만에서 3차 회담까지 있었고 오만 외교장관이 확인해 주온 것 같이 협상 잘 되고 있었다고 확인해 줬는데 뒤로 때린 겁니다. 그러면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라는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협상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시간 벌기 혹은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적 구간에 가깝지 않은가 싶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을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예측 불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자산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임라인이 중요한데요. 25년도 협상 중에도 폭격 위협을 반복했고 올해 2월 6일 협상 당일에도 이란과 교육하는 국가에다가는 25% 관세를 때리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치겠다고 위협하였다가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또 유예 기간을 둬서 또 주식을 살려놓고 이제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략의 일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미국의 다음 수순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어제도 그랬지만 트럼프의 연설을 보고 무슨 일관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불러 보여요. 제가 트럼프 일기를 경험한 바로는 그들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상당히 조밀조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인데요. 목표는 크게 말합니다. 근데 작전은 제한적으로 설계하는 것 같아요. 목표는 최대치로 설정하고 하면서 실제 군사행동은 제한적으로 설계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6월 21일 포르도, 나탄스, 이스파한 핵시설을 타격합니다. 이게 이란의 영변 핵시설 같은 곳인데 그러면서 주요 핵시설이 제거됐다고 선언했고 미국의 정보당국의 평가도 그랬는데 올해 2월에는 정권 교체와 비핵화를 전쟁의 목표로 선언했으나 지금의 상태를 보면 실제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킨 수준에서 성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목표를 축소하고 어제 연설에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패턴이 있는데요. 이라크 전쟁과 같은 장기 점령이나 국가 재건과 같은 비용이 큰 전략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배제한 것 같고 대신 짧고 강한 타격, 상징적 성과 그리고 조기 승리 선언을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애초에 의도였지만 이란의 강력한 저항으로 좀 이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동맹에 관한 것인데 뭐 동맹을 경시한다, 동맹을 뭐 욕한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의 특징은 동맹을 고정된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묻고 풀 수 있는 일종의 전투 파트너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25년 6월 21일 미국에 직접 타격 직후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치켜 세웠는데 그리고 올해도 전쟁을 미국 이스라엘 공동 규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반응은 달랐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지원의 소극적인 국가에 대해 지금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여할 것이다라는 식의 압박성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위협까지 합니다. 이 대비가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의 동맹 운영은 사전에 조율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특정 작전에 동의하고 참여가 있어야 동맹으로 규정한다는 것이고 국가들을 그때그때 묶어 활용하는 일종의 연합형 전쟁 방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동맹은 가치와 규범으로 결성된 고정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성되고 해체되고 때로는 압박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패권 우리 이기현 의원께서도 모두 발언하셨지만요. 이번에 보면 질서 유지를 하는 패권이라기보다는 질서 교란형 패권이 된 것 같아요. 관세 부분도 그렇고 WTO, FTA 부분도 그랬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더 이상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질서 유지자라기보다는 불안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질서 교란형 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면서도 확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택지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주 혹은 3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2주하고 3주는 되게 다릅니다. 2주는 다음 주 후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3주는 더 긴 타임 프레임이고 더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불안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요. 안정성을 공급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불안정을 활용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상대의 항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란 역시도 더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요. 이번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오산은 이란의 군사적 보복 능력뿐만 아니라 체제의 지속력과 저항 의지를 과소평가한 데 있습니다. 결국 질서를 흔들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은 역설적으로 더 큰 불안정과 장기전을 초래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지목되는 자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 체계 일부 구성 요소입니다. 사실 요건 좀 카메라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에게 큰 고난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무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이걸 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의 일부가 빠졌다는 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일부 차치를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초기 대응 능력, 다층 방어 구조, 연합억제 신뢰성에 직접 연결되고 또 이걸 여러 가지 해석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주요 자산의 목적인데 주한미군 자산은 한국 방어 전용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력 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배치되어 있어도 미국이 중동에서 더 급하다고 판단하면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맹의 작동 방식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한미가 공동 결정한다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일시적 차출의 경우에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는 통보를 받을 수도 받을 수 없는 비대칭 구조가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은 미군 전력 배분과 한반도인데요. 우리나라 안보는 이제 북한 변수만이 아니라 중동 전쟁, 미국의 글로벌 탄약, 요격 자산 소모, 미국의 전구 우선순위에 의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가 지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전력 배분의 함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 라고만 묻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우리나라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핵심 기능 자산이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전 통보 협의 장치를 미국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동맹의 약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우정의 언어로만 움직이지 않고 전력 우선순위와 미국 국익의 서열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에도 우리는 같은 충격을 예상박이라고 부르는 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반도 억지력은 더 이상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전력의 존재가 아니라, 즉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가용성을 기준으로 안보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자산이 어떻게 배치되고 활용되고 대북 억지로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이 미군 자산의 이동에 대해 실질적 거부권이나 사전 협의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공백을 자주적으로 메꾸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한 전략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이란 전쟁이 드러난 한미동맹의 변화 과제인데요. 감정적으로는 더 차갑게, 제도적으로는 더 촘촘하게, 전략적으로는 더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무 외교가 우선이고 전쟁 후에는 동맹의 조건과 비용을 설계하는 전략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2026년 1월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이미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명심하고 우리 할 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즉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기현 의원이 앞장서서 늘 하시지만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추인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얻는 것 없이 중동과 국내 여론의 비용만 키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에 기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언어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 조건을 더 거칠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우리의 대미 전략은 저자세가 아니라 저소음, 고정밀 외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발언은 절제하고 비공개 협상에는 분명히 우리의 원할 것은 요구할 것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요. 한반도 방화 태세를 약화시키는 자산 이동은 최소 사전 통보와 공동 평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자기들끼리 문 닫고 한번 세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의미이죠. 동시에 우리나라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LNG, 에너지 협력, 금융시장 안정 등에 있어서 우리 국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계 시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우리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미국과 이미 합의한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정비 MRO 분야이고요. 방산 생산 능력,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등을 명확히 거론하면서 우리는 비용만 청구받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의 실질적 기여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추상적 충성보다 미국의 유용한 숫자와 기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접근벌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역의 전개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통보 보안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늘 주장하듯이요. 전작권 전환과 자주적 억지력 강화는 더 이상의 상징과 레토릭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의 문제로 급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협상에서는 안보 기여를 경제 안보의 무한 근거로 내주지 말고 안보와 경제에 대한 상응 조치가 맞교환 가능하는지 재평가해야 되고 상호성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이란 관계인데요. 사실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제 미국 갈 때 전자비자를 못 받거든요. 이란을 다녀와서. 그러니까 미국의 적성국을 다녀왔던 이유로 그 옛날식으로 그 스탬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해요, 사는 게. 근데 한이란 관계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이란 관계는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복원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강남에 테헤란로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우리 이태원에 우리 모스크가 있는 걸 보면 우리와 중동, 이란과의 관계는 정말 컴플렉스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제스처가 아니라 혹은 감정적 거리두기도 안 될 것 같고 위기 관리, 에너지 안보, 해양 안전 중심의 제한적 관리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당장 친선의 관계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영내 인프라 공격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 국익은 우리 한국 국민, 한국 선박,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보호입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죠.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채권 시장 안전 조치, 발전원 조정까지 내놓은 이유도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이란 관계를 이념적으로 처리하면 손해는 우리가 봅니다.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너무 낭만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제재 이전의 교육 파트너 이란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최근 GCC 국가들과 통화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즉 이미 외교적으로 이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란과 다시 잘 지내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당 외교는 이란 단독 축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까지 포함한 일종의 균형 외교여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 노선은 선택적 기능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채널을 반드시 이란과 유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 당국 간 직통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선박, 교민, 기업 자산 문제는 결국 장관급, 차관급 소통 채널이 있어야 풀립니다. 가장 동남아시아에서 친미 국가라고 하는 필리핀도 호르무즈 항행 통행권을 이번에 획득했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랬고요. 그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외교당국과 직통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안전 채널이고요. 세 번째는 인도적 비제재 분야의 경제 채널도 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과거 동결자금 문제도 결국 제3국 계좌 이전과 비제재 품목 사용 방식으로 조정되었고 이란의 신뢰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이란 정책은 단절하지 말 것, 환상도 갖지 말 것, 실무 채널은 유지할 것,
전략전 선은 넘지 말 것. 결국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관계인데요. 중동 전체와 잘 지내자는 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절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관계인데요. 역시 이 두 나라는 여전히 핵심 에너지 투자, 방산, 인프라 파트너이면서도 이번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국가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에너지 장기 계약, 비축유 협력, 정유 석유화학 공동 투자, 대드론 방공 협력을 중심으로 실용적 관계를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와 오만인데요. 사실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다들 카타르하고 오만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위 네트워크 국가이고 협상을 해주는 국가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때 오만을 통해서 한 것을 보아도요. 위기시 한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외교적 물리적 완충지대가 카타르와 오만입니다. 특히 이번에도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 국가가 카타르이기도 합니다. LNG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만은 호르무즈 입구의 지정학과 상대적 중립성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두 나라를 친한 나라 정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교민 대피, 해상 통로, 중재 접촉, 가스 공급 안정성을 떠받치는 핵심 노드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와 터키, 우리나라에게는 이 두 나라를 종종 주변부로 보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또 이집트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북부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이므로 전후 중동 질서를 편재하는 데 있어 영향력이 높은 국가라 이 두 국가의 협력 필요합니다. 바레인, 쿠웨이트와 같은 소규모 걸프 국가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작게 보지만 위기 때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 바레인은 미군 자산과 금융 기능 때문에, 쿠웨이트는 에너지와 미군 지원 거점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이므로 우리 역시 이 나라를 매우 기능적으로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의 소위 우리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사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FTA를 설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독도를 독도라고 써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를 통해서 주장했듯이 동맹의 자동성에 대한 환상을 제도적으로 좀 교정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차원의 전력 공백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안보 논의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되었는데 주한미군이 커졌다 작아졌다 빠졌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어떠한 예산 체계, 입법 체계,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 공백 시나리오 등등에 대한 청문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중동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에너지 해상 안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국가안보의 중심 문제로 좀 데려올 수 있게 그리고 중동 외교가 우리 외교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게 국회의 역할이 필요해 봅니다. 정상외교 이벤트에서 상시 관리 체계로 갈 수 있게 국회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프 국가, 에너지 방산 협력 완충 국가, 그리고 해상안전 교미 보호 중재 접촉 국가, 연결 국가 등 이렇게 분류하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의 1년이 거의 다 되어옵니다. 그래서 동맹이 한미 관계가 매우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동맹을 설계하는 국가인가? 지금까지는 전자였는데 이제 동맹을 좀 설계하는데 국회에 좀 자유롭고 적극적인 담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미도 맹목적 친미가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동맹을 전제로 하되 동맹이 흔들릴 때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집권 세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다층적인 영역에서 지금의 사태를 잘 진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셨다 이따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음 첫 번째 토론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방부 기조실장도 역임하셔서 한반도 안보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연구소 김정섭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추정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불타는 중동을 보면서 사실 세계 이 최고 강대국과 자신의 이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효용도 있지만 어떤 위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일깨워 준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최종근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주한미군의 어떤 자산들이 여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정된 우리만을 위한 용도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분명한 협의 절차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뭐 사드가 뭐 나갔는지, 뭐 패트리어트 나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 방어 태세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런 문제를 볼 때 크게 2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이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중동 이란 이 전쟁처럼 이 한반도 완전히 역외로 나가는 어떤 반출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소위 이제 동맹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방기의 위험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했던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한반도의 억제 태세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땅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와 있던 것이 나갈 때는 정당한 어떤 협의 절차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한반도에서 이 억제라는 거는 한미동맹이 있고, 물론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도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태세 때문에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의 몇 개의 어떤 무기 체계의 그 전투력이나 방어력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다. 이게 뭐 중동으로 차출되든 뭐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이 이 어떤 뭐 기회의 창이 열려서 어떤 도발을 생각한다든가 이러긴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망이 됐든 아니면 이제 헬기 전력이 됐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어떤 몇 개의 부대가 이렇게 들고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걱정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재설계 같은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데도 오히려 제약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이번 이란 전쟁 때 다시 한번 불거졌지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이 노무현 부시 행정부 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도 심각한 협의가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패권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걸 구상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에 있던 것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한반도에서 또 만약에 뭐 분쟁이나 이 충돌이 발생하면 또 다른 지역에 있던 것이 들어온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진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2번째 성격의 이 전략적 유연성이죠. 이거는 뭐냐면 연루의 위험을 높이는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오산기지 이 군산에서 미 전투기가 떠서 뭐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발진기지가 되고 한반도가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이 걸프 국가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미중 전쟁의 한복판에 끌려 들어가는 이제 이런 위험을 갖는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사실을 더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어떤 주한미군 자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인 절차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100번 공감하지만,
이 성격이 좀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도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벌어질까? 그 시나리오랄까요? 성격을 봤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억제의 실패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6.25 한국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의 이 억제력이 약화됐다, 거기에 틈이 있다고 보고 이제 밀고 내려오는 전쟁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 관리의 실패,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어떤 충돌이 에스컬레이션 돼서 이렇게 더 큰 전쟁으로 번져버리는 거. 우리가 이걸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뭐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1차 세계대전이 그에 가깝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침략자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그게 통제되지 않아서 이렇게 터져버리는 전쟁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예방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거죠. 이란의 핵 개발을 그냥 놔둬서는 미래 위험해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이제 공격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명분도 사실은 좀 설득력은 떨어지죠. 뭐 임박한 위험도 아닐 뿐더러 미국이 지난 6월에 이제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서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이렇게 그때는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불과 몇 개월 뒤에 그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예방 전쟁을 일으키는 꼴인데요. 어찌됐든 이 예방 전쟁도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시나리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994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제네바 합의 있기 전에 그때 이제 미국이 심각하게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계획했었는데, 미국의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예방적 성격의 전쟁을 그때 기획했다가 결국은 이제 카터가 방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위기가 해소된 적이 있었고, 또 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압박을 통하고 군사 작전까지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저렇게 무모하게 미국이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군사력을 쓰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북한에는 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핵 억제력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핵이 없던 1994년에도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 일으키면서 그 장사정포나 이 미사일을 통해서 이 서울과 또는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 능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 억제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그때 폐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될 것은 한반도에선 이렇듯이 쌍방 억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북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고 당연히 한미 연합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 국력도 북한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억제력이 있어서 쌍방 억제가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인데, 만약에 이거를 좀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면은 경솔하고 위험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미국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하나 더 아까 제가 위기관리 실패로 인한 전쟁 가능성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그 참수작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참수작전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뭐 미국도 하메네이 제거하고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면 금방 뭐가 이란 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전쟁이 더 복잡해지고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참수작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군 내에서도 사실 예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선제 타격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참수작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 보면은 자신들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공격이나 또는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해도
핵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한도 어떤 참수 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임박했다고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고 핵 사용 문턱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예. 북한도 사실은 그런 선제적인 이 공격 독트린을 채택하고, 또 우리도 우리대로 뭐 참수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 상호 공포의 어떤 악순환 이런 것이 되면서 이제 원치 않는 큰 전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3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억제 실패라는 거,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여기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전쟁 얘기할 때 억제 뭔가 우리가 억제가 약화되는 거 아니야? 공백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저는 2번째, 3번째 시나리오도 이거 못지않게 아니면 더 훨씬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맹의 어떤 조건, 아까 이기현 의원님께서도 동맹의 재설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트럼프의 동맹관을 거래적 동맹이라고 해서 조금 문제 사는데요. 어떤 이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무 거래적으로 동맹을 본다 그러는데, 저는 동맹은 기본적으로 거래라고 생각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동맹이 성립되는 거고 유지되는 거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게 꼭 민주주의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절대 왕정도 있고 뭐 독재 국가도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동맹의 거래가 얼마나 공정한가, 균형적인가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의 균형을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 미국의 국방 전략서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동맹 이 기조라는 게 이 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적인 핵심적인 지원은 하지만 훨씬 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기조를, 이거를 동맹의 기조로 삼고 동맹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more limited support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미연합작계에 있던 여러 가지 제반 가정사항들도 다시 들여다보고, 또 우리 지휘체계도 당연히 전자권 전환이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동맹이 더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적 자율성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 전략적 이 유연성 관련돼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발언권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자강의 노력을 해서 좀 더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그렇게 동맹을 대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현일 세종대 교수님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장군 출신이시고 전 해군 참모 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 김현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 트럼프식 외교 평가에 관한 것인데요. 그 질서 교란형 패권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패권이라는 게 힘을 가지고 좋든 싫든 질서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패권인데, 그 패권이 스스로 질서를 교란한다. 그래서 뭐 이제 학계에서는 뭐 수정주의 패권, 뭐 파괴적 패권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다 이게 혼란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원래 수정주의 패권은 중국 말하는 거였는데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미국 스스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 해상교통로 보호면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폐쇄된 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최초로 문제된 건 이제 1980년도 88년까지 있던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인데요. 그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폐쇄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 행동을 보면 그때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카터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페르시아만에 대한 점유 시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카터 독트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신속 대응 부대를 만들었고 그 부대가 지금 이란 전쟁을 지휘하는 중부군 사령부의 모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연설을 보면 미국이 그때는 석유에 매여 있었지만 지금은 자유롭다. 자유로운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 자유롭지 않은 당신들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의 석유 의존도가 지금보다 굉장히 낮긴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시 페르시아만 원유에 대한 미국의 그 의존도가 수입량 기준으로 28%. 근데 지금은 8% 수준입니다. 2024년 자료가. 근데 소비량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도 6에서 10%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에서 3%. 그러니까 의존이 떨어진 건 맞지만 미국 자체 석유 생산이 늘어서 미국이 거기서 무슨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걸 찾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봐도 미국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은 미국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계 경제를 약화시키고 핵심 동맹국들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 요구를 할 것이냐 여기에 훨씬 더 고민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보여준 것은 자신은 국제 질서 유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최정원 교수님이 잘 지적한 대로 이 질서 교량 패권으로의 미국의 모습을 다 드러낸 것이어서 이제 우리가 뭐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훨씬 더 냉철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그게 맞는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전쟁의 정치적으로 말려들지 않으면서 또 동맹 기본틀을 유지하는 그런 실용적인 이중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고요. 여기에 독자적인 외교 노력에 대한 강화 필요성도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지적하신 대로 중동 국가나 이란과의 관계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국익에 필수적이고요. 우리 국익이 한미동맹에만 걸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게 수단인 것이죠.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매여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권과 무관하게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미국의 요구를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적절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2003년에 그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의 요구는 전투 사단 부대라는 거였고 우리는 그걸 잘 협상을 해서 비전투 재건 지원 부대로 그것도 싸우는 것이 아닌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외교적인 잘 대응을 했고 19년 호르무즈 해협 위기 때도 그때는 이제 이란이 영공 침범했다는 이유로 미국 무인기를 격추시켜서 위기가 심각했었는데 이때도 미국이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 IMSC라고 하는 협의체에 가입을 요구했었는데 우리도 그때 굉장히 적절히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때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은 파견하되 그러니까 청해부대 구역을 확대한 거죠. 미국 주도의 IMSC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절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미국이 말하는 그 모범동맹 이런 타이틀에 매일 게 아니고 우리 국익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해서 행정부가 하는 일에 의회가 뒷받침해주는 저도 이제 군사회계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말 잘 통하는 게 의회에 핑계대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는 제일 잘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대의기구인 의회가 요구하는 걸 행정부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요구, 적절한 뒷받침을 의회가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그 에너지 안보하고 해양 안보를 국가 안보의 중심 의제로 격상하자는 제안에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시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동에서 문제 생길 때만 해양 안보 중요하고요. 기름값 올라갈 때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비결이기도 한데
금방 대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즉흥적인 대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입 물동량에서 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99.7%입니다.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고 이게 자랑스러운 결과물이긴 한데 이런 이제 위험한 시기에 해로가 막힌다는 이런 시기에는 굉장한 취약점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82.8%인데요. 독일도 취약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 일본 45.2%, 중국 36.1%, 미국 24.9%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외적으로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함부로 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큰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무역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실은 뭐 북한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죠. 6.25 이후에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했는데 이때의 기본 설계는 일종의 분업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은 능력이 좀 부족한 한국이 인력이 많으니까 채우고 해공군은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기본 틀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커져서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도 전통적으로 지상전 중심이고 전력 구조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름 이유가 있어 만들어지는 이런 관성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인식한 해양 안보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하면 그 의회가 잘해 주셔야죠. 예, 바쁘시겠지만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준에서의 해군전력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 체계적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잘 살았으니까 한번 해외 가서 한번 다녀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필요해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 국가들 미국, 영국은 중동 지역에 기지가 있는 거 아실 테지만 중국과 일본도 중동에 기지가 있습니다. 그거 새 과시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자기들의 그 에너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로 한 60% 원유 가지고 오는데 일본은 69%, 70% 수준 됩니다. 중국도 한 50%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국익을 확보할 수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자기들을 위한 기지들을 중동 지역에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일시적으로 반짝할 게 아니고 국가전략 수준에서 좀 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부의 노력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해양 안보를 우리가 현행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이익을 지킬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피할 대상이 아니고 감내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태 전략, 인태 전략 이렇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나오면 과거에 우리 정부나 의회의 논의를 보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괜히 뭐 예를 들면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느니 이걸 좀 피해가자는 식의 대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해두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해가 올 것인데 이걸 계속 모른 척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가 됐든 항행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됐든 우리의 국익, 특히 해양 안보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우리의 국익을 잘 판단해서 국가 전략 수준에서 이걸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번 미국발 중동 전쟁의 이런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국가 전략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군 출신이셔서, 특히 해군 출신이셔서, 특히 이번에 강력하게 그 제기된 해양 안보의 문제에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하셨고요. 전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신 우리 서주석 차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 대한 파병 요구와 관련해서 과거 이라크 전쟁 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협상 중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게
패권국이나 아니면 강대국의 행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것이죠. 협상을 제의하거나 또는 협상 도중에 이렇게 기습 공격하는 사례는 대체로 도전국들이 자행하는 겁니다. 우리 그 역사상 뭐 독일의 그 2차 대전 당시의 공격이라든지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라든지 이런 상황처럼 패권국의 행태로서는 정말 이례적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것 이후에도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 또 미국의 전쟁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많죠. 특히 이란의 그 국내 정치, 이란의 대응에 대한 미국의 예측이 저는 크게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상황이 길게 끌어가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의 전쟁 목표에 대한 불일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자는 그런 차원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국내 상황 관리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 이 전쟁 전략에 계속해서 아주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 관련해서도 동맹이 이제는 가변적 전투 파트너로 보고 있는 그런 미국의 인식에 대한 최 교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외교사에서 보면 동맹이라는 것은 외부 세력에 대항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결속을 해서 갖는 과거에는 공수동맹이었죠. 일시적인 형태의 동맹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지역적 집단 방위, 그 지역 동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공격을 위한 동맹은 국제법적으로 부정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 방위 동맹만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지역 방위 동맹의 결속력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미국의 외교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최 교수님이 대이란 및 대중동 관계를 정교하게 재설정하자.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과거 2017년, 18년에 여러 차례 저도 그 UAE에 가본 적이 있는데 UAE의 국방 당국자들하고 논의하다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안보적인 고민들을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UAE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배후에는 사우디라는 큰 그 아랍세계 종주국이 있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 걸브 건너편에는 이란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또 유럽과의 관계에 더해서 우리하고는 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보장 장치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그 나라의 고민과 경험, 전략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울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이란과 대중동 질서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그 다시 고민해 나가는 차원에서 정말 정교하게 각 나라의 안보적인 고민들, 안보적 상황들,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이 이제 차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드 포대가 우리나라에 6기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 또 패트리어트 포대는 그 밀리터리 밸런스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64기, 8개 포대 64기의 주한미군 그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반출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를 거치면서 이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 전력으로서 그것을 중증 방어하기 위한 전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시에 차출됐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전쟁의 앞으로의 상황들 아주 불확실하고 또 전후에 중동의 방공망이 계속해서 보강될 필요성, 또 이런 관련 요격 체계들의 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런 그 차출된 전력들이 조기에 채워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드 패트리어트 이 방공망 차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역시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아주 오랜 주제였습니다. 미국은 최초의 주한미군을 여기에 주둔시킬 때부터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당연히 중국이라든지 구소련이라든지 이런 지역 방어 전략을 생각하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켰죠.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하던 당시에는 당시의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호 방위 조약의 여러 그 조문 중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특히 1990년대 탈냉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확대한다, 강화한다 이런 표현들을 그 한국에 여러 차례 요구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에도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었죠. 2001년도에 전 세계적인 대테러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특히 아프간 전쟁을 시작할 때 그때 미국이 주로 유럽 주둔 미군의 아프간 전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문제로 새롭게 그 개념을 정리해서 내세우게 됐고요.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우리에게도 이제 요구하게 돼서 2003년부터 제 기억에 2005년, 2006년까지 아주 심각한 한미 간의 그 외교적인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2006년에 한미 고위 전략대화 공동성명이라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신사협정 합의죠. 당시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우리는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가장 상급의 문서입니다만 어쨌든 신사협정 수준의 문서로 되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주목했던 것은 아까도 김정석 박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우리의 그 지역 분쟁에 대한 연루 가능성이 계속해서 걱정이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협의와 합의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에도 이 사전 협의에 관련된 논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한미 간의 외교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그 교섭의 막바지에 이 같은 원칙적인 그 합의 문구에 더해서 구체적인 사전 통보라든지 사전 협의, 사전 동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절차를 담은 논의들을 한미 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같은 논의가 실제로 명문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 국제법적인 그 검토를 반영한 그 외교부의 반대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제한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절차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빼고 당시에 이런 원칙적인 합의만 됐던 것인데요. 저는 2006년 당시보다 지금은 이제 좀 더 아마 이 지역 분쟁이라든지 미중국 관계 또 세계 질서 차원에서의 뭐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약 재해석 문제가 계속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주한미군 전력을 이번에도 차출한 데에서 보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이렇게 일부 전력이 나갔을 때 전쟁 억제력 차원의 전력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특히 유격 미사일뿐 아니라 아마도 전쟁 물자들 일부도 저는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전 지속 능력의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들도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아마 구체적인 협의와 사전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군을 뺄 경우에 보안 전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니 또는 한국방이 한국하니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모자란 전력들은 미국이 항상 보완해 주겠다는 입장은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보안 전력 요구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에 사실은 우리의 어떤 협상력의 약화, 특히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우리의 어떤 명분의 약화 쪽으로도 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번 주한미군 일부 전력 차출과 관련해서 이것을 자주국방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던 것도 기억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주국방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다. 지금 한미 간의 안보당국 간 핵잠수함 추진이라든지 건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적인 억제 능력 확충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패트리어트와 사드에 대응하는 우리의 천공투라든지 또는 LSM의 조기 개발 배치 등등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을 좀 더 강화하고 공인받는 형태의 노력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전작권 환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보도에서 봤는데요.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봐서는 올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결과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환수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서 2028년 경쯤 환수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작권 전환의 시간 기획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전작권 환수의 구체적인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시작전 통제권을 94년에 환수하고 나서 전작권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전시작전권 문제가 배제됐던 과정 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업이 됐던 과정은 좀 묘한 어떤 상황 전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88년 당시에 우리는 작전 통제권 전체 환수를 미치게 요구했고 미치기 동의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미 군사당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전시와 평시를 나누는 그런 실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평시만 우리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또 그 협의의 막바지에 연합 권한 위임상이라 해서 평시에도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의 그 전시 대비 권한을 대폭 인정해주는 그런 합의가 있으면서 우리가 평시작전권을 가져온 게 아주 좀 일부만 가져온 셈이 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전작권 전환의 막바지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그런 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 부분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당시에 정말 그 파병과 관련된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때도 안보 위기가 상당히 가중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대테러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라크 전쟁까지 가고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해서 아주 위기가 심화됐던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 상황에서 동맹을 바꾸겠다, 동맹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냈고, 한번 1차는 우리가 서해 제마부대라는 그런 그 의료 공병 부대를 파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전투부대, 대규모 전투부대 파병을 요구하게 돼서 2차 요구에 따른 협상이 있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아주 커다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전투병 파병 반대를 위한 그 시민단체 연합이 제 기억으로 355개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정부에게 반대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어쨌든 상당히 그런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거치고 단계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재건지원 부대가 특수전 부대 중심으로 갔었습니다만 하는 일은 재건 지원하는 일의 부대가 가서 아르빌이라는 비위험 지역으로 가서 그 재건 지원 활동, 지역 개발 활동을 해서 결국은 전투 손실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 또 동맹 조정 과정에서의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도 지금 그 미국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군 파병 요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정세 변화와 전략을 계속해서 따져보면서 협의, 한미 간의 또는 관계국 간의 협의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사전 준비, 단계적 결정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항상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들이 블랙박스식으로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도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토론자들의 말씀 다 청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발제를 맡으신 우리 최종원 교수님 몇 가지 첨언해 주실 내용, 그리고 토론자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 혹시 있으신지. 예. 반박은 없고요. 예, 워낙 세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저도 뭐 말씀을 좀 보태자면, 우리 김정석 박사님, 그리고 서주석 차장님, 그리고 김현일 교수님, 결국은 이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제가 짚은 이 미군, 주한미군 자산의 외부 반출, 차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뭐 결국은 뭐 같은 의견입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사실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등을 상정한 다음에 한단 말이죠. 근데 주한미군의 규모와 자산이 들락날락 자기 멋대로 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주는 상황이 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결국은 당연히 뭐 우리가 전자권 전환, 환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주국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제 동맹의 구조, 특히 군사 동맹에 있어서 우리 정부 혹은 더 깊이 들어가서 국방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 그 스탠스를 보다 거래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참수작전 말씀해 주시는 건 제가 잘 배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북한의 교리 이 부분이고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홍기원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셨는데, 홍기원 의원님, 박민규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언론인들 혹시 토론자와 발제자들에게 질문 좀 주시죠.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코멘트고, 또 약간은 뭐 도움도 요청하는 성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번 중동 전쟁이 국제 질서 변화나 또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특히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그런 관점, 또 에너지 해양 안보의 중요성,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잘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통에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발제자님이나 또 토론자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미시적으로 그 대중동 외교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 7월에 대중동 외교에 관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이 쭉 놓고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오일머니로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했고, 그 이후에는 뭐 에너지 안보는 항상 있는 문제고, 또 방산 협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져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별히 지금 이거를 총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 문제를 가지고 사우디랑 경쟁을 했을 때 119대 29로 참패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핵심인 그 이슬람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왕정 국가고 또 권위주의 정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에너지에도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나라일 텐데, 우리 최정건 교수님께서 그래서 중동에게 상시 관리 체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나 또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중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중동 특사나 안 되면은 외교부의 전담 대사라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외교부 장관도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제가 외교부 출신인데 사실 4강 외교, 또 특히 한미동맹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중동처럼 중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실 외교부에서 크게 신경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우리 동포들 또 교민들 거기서 국내로 이렇게 모셔오는데 굉장히 그쪽과의 외교가 중요해서 외교부에서 그 여러 고위급들을 각 나라에 파견해 가지고 이 전용기를 보내서 실어오거나 군용기를 통해서 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아마 뭐 대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란과도 우리 유조선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문제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동을 특별히 중시해서 관리해야 된다. 또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일 터지면 그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또 협력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방산같이 우리에게 이익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동을 또 이슬람 국가들을 중요한 우리의 외교 파트너로 보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중동 특사나 그게 좀 어렵다면은 전담 대사라도 임명을 해서 고위급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향후에 계기가 되면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와 있는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제 토론의 제목이 호르무즈의 덫인데,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는 이제 이전의 호르무즈 해협이 아닙니다. 자유항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저희가 26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내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3척의 배가 지금 오만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고자 하고 있지만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원유수송에 저희가 6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치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저희 정부가 맞닥뜨린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는 세계가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일극체제의 지도력이 상실된다고 하면 이것을 대체할 또 다른 질서는 무엇인지, 또 이것과 관련돼서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미동맹을 재조정해 낼 것인지, 이것이 남는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과제이지만 저희가 이 모든 저희 국가에 와 있는 이런 위기들을 다 뚫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전쟁 이후에 75년 만에 세계 선진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는 저력 있는 국가이고 이것을 꼭 해낼 힘이 저희에게 있고 저희 국민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국회 역할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해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